자, 그러면 264페이지 18번 문제 볼게요. 자, 거기 18번 문제 보면 다음은 시틀러 나이트로젠의 한 부분이다. 시틀러는 밑줄 친 그 부분을 이 책에서 무엇이라고 불렸는지 써보시오. 그리고 이 내용에서 고려할 때 나치즘과 파시즘의 차이점을 기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독일의 민족의 상한 영토.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시틀러의 용어에 빌리면 생활공간이라고 했죠. 생활공간.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파시즘은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성격이 없지만 나치즘은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 19번 문제 볼게요. 자, 19번 문제는 이제 그 역교동과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 시틀러와 관련된 정책들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다음 글은 역사가가 공감을 하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 써보고 윗줄치의 국가사회주의, 나치즘과 사회주의 간의 차이점을 두 절 이내에 쓰시오. 국가사회주의 기원에 있던 프랑스 극우다치를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차이점은 공감 부분은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차이점은 나치즘은 위계사회를 지향했지만 사회주의는 평등사회를 지향했고요. 나치즘은 사회주의사를 인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사를 인정하지 않죠. 이건 서강에 있는 내용이야. 그 다음에 서강에 보면 극우단체로서 앙시옹 프랑스주가 그 모델이 되었다. 네, 나치에 그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서 271페이지 3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1차 사회 명칭을 써보고 이 지도자가 초창기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경제적 배경을 서술해 보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줄친 대외정책 배경을 한 줄에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 책에서 사용했던 용어를 같이 사용할 것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1차 사회 명칭은 나이투쟁. 경제정책은 1933년부터 시작된 계획경쟁은 독일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가졌고 실업자도 감소시켰고요. 대외정책 방향은 생활공간 요구하는 팽창주의를 내세웠다. 이렇게 이제 답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80페이지 4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시틀러의 인종 말살 정책과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자료 A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나의 투쟁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자료 B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누른베르크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누른베르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기획과 관련된 시틀러가 자료 H에서 칭한 용어. 이거는 앞에 영화 얘기한 것처럼 그 독일 민족의 상호한 영토를 이 지상에 확보한 생활공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 되고, 누른베르크 법의 요지는 조봉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유대인이면 그를 유대인으로 간주하고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유대인 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그 독일과 유대인의 혼인을 금지하고 교육기관, 은행, 법원, 병원 등 같이 근무하는 걸 정상적인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자유시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쭉 있는데 요거는 자유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모습을 그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독가스 같은 걸로 이제 학살당한 건데 이걸 결정한 회의가 바제네이죠. 그것은 바제네이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A와 자료 B 사이에 이제 시틀러가 집권하고 나서 실업자 구제 정책 이걸 보면 국채를 대상으로 발행을 하고 경제 개발을 수입하여 고속도로, 주택, 간청사 건설 등 대대적인 건설 고급과 그 다음에 간척 산업을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을 들어갈게요.
2차 세계대전 이제 내용을 볼게요. 가정 같은 거. 2차 세계대전은 그 2차 세계 자체는 별로 안 나왔는데 나오진 않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이제 가정이나 뭐 배경 요런 거와 관련돼서 좀 나왔어요. 좀 보면요. 자, 전체주의 국가의 대외 침략 과정을 보면 1번 먼저 보면 공항의 여파로 군부, 재벌 등이 보수의 득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공황의 그 여파를 그 대륙 침략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죠. 그래서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만주국을 수입하죠. 그래서 국제연맹에서 리틀 조사단을 파견했는데 리틀 조사단에서 그 일본을 비난하고 그 당시 이제 만주사변의 원인을 일본을 이제 돌리니까 국제연맹에 탈퇴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주사변 자체가 01년 기춘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중일전쟁이 있었죠. 1937년 45년까지.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중국사 할 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재군비 선언을 하죠. 1935년에. 그래서 이제 시틀러는 정권을 잡자마자 탈퇴를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르사유의 그 내용 중에 독일의 군비 제한, 제네바 군축회의 등등의 불만을 갖고 1935년에 재군비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 노카노 조약을 파기하고요. 자, 노카노 조약 파기는 꼭 베르사유 체제를 부정하는 거고 나일라트를 진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프랑스와 소련의 상호 원조 조약을 빈미도 해가지고 진출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프랑스와 소련이 상호 원조 조약을 맺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상호 원조 조약을 맺게 되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비난을 하면서 이렇게 노카노 조약을 폐기하고 나일라트를 진주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탈리아는 아까 말한 에티오피아를 침공하고 그리고 국제연맹 비난하니까 국제연맹 탈퇴를 했죠. 자, 스페인은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건데 지문으로 자, 좌파 정권을 몰아내고 프랑크 장군의 파슈 정권이 성립돼요. 그래서 좌파 정권이었던 공화당 정부가 무너지고 파슈 정부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파슈 정부가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킬 때 누가 지원을 하냐면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상대적 공화국에 대해서는 영국과 프랑스는 소극적으로 되어 있죠. 소련만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원본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지원 정도만 있었고 근데 이에 반해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각종 무기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 프랑코 정권은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오랫동안. 그래서 시틀러 무솔리니 멸망한 후에도 몰락한 후에도 집권하죠.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중립을 지켰어요. 계속. 네, 결국 1970년대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뭐냐면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권, 민주주의적 정권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요게 스페인 내란은 이제 내전의 의미는 내란뿐만 아니라 파시즘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투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이제 있었던 프랑코 장군의 반란을 그렸던 게 뭐냐면 피카소가 는 게르니카라는 그림이에요. 이 피카소도 스페인 출신이죠. 그래갖고 이제 게르니카라는 것은 에스파니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중심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요게 이제 공화파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과 그다음 이탈리아 그다음에 프랑코 장군들이 요 동네 조그만 동네를 공격하는데 그때 이제 폭격기를 사용했어. 독일인들이. 그래서 최초로 폭격기를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요 피카소의 게르니카예요. 예전에는 비행기는 주로 어디에 사용했어요? 비행기끼리 이제 정찰하는 데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총질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중전 할 때 했지 대규모 폭격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때 스페인 내란 때 독일의 일종의 무기들이 도입되면서 이렇게 대규모 비행기와 폭격이 시작됐다는 거. 예. 그래서 그런 장면을 그린 게 게르니카라는 그림이에요. 예. 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독일의 침략전쟁과 민주국가의 대응 보면 자, 독일, 이탈리아, 베르니의 주축이 형성되죠. 큰 축이.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념상 가까웠던 국가, 독일, 이탈리아,
그래서 이제 이들이 베르닌 로마 축축이 결성되고요. 거기에 이제 누가 끼어들게 된 거야? 일본이 끼어들죠. 그래서 초기 때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방공업종을, 방공이라는 건 누굴 막기 위한 거죠? 러시아, 소련을 막기 위한 건데, 이게 이제 40년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 삼국동맹 발전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발전되고 태평양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미국에 선전포고하니까 독일과 이탈리아가 미국을 대상원에 선전포고하면서 미국이 이제 유럽 전선이나 이런 게 참여하게 되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이 이제 미국과 싸우잖아요. 일본이 미국이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니까 독일과 이탈리아도 원래는 미국을 대상으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삼국 동맹이 뭐냐면 한쪽이 공격받을 때 다른 쪽은 도와준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입각해서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도 선전포고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도 초창기 때는 강망하고 있었죠. 그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2차 세계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독일의 침략 전쟁을 볼게요. 자, 독일의 침략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있었고,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건 2차 세계대전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전에 있었던 독일의 침략 과정이 시험 문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표에 보시면 1933년에 히틀러가 집권하자 국제연맹에서 탈퇴했고요. 그래서 재군비 선언을 해서 징병제가 부활됐고, 36년에 독일군이 나일라트를 진주했죠. 이거 36년에서 39년까지 스페인 내란이 있었고, 38년 3월에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그러니까 나치당이 집권하게 되죠. 오스트리아 나치당이. 그래서 독일과 합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체코의 스텐테를 점령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체코슬로바키아를 해체하고, 체코를 합병하고, 슬로바키아를 보호구 만들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9년에 영국과 폴란드가 상호 원조 조약을 맺게 되고, 그 다음에 39년 8월에 동서 불가침 조약을 맺고, 9월 1일 날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죠. 요 과정들 순서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히틀러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그 다음에 체코에 뭘 요구하냐? 스텐텐을 요구해요. 이 스텐텐 지역은 이제 뭐냐면 그 지도에 보시면 그 앞에 있는 지도에 있을 텐데, 거기 이제 체코의 빗금친 부분이 있죠. 이 빗금친 부분. 예, 이 빗금친 부분이 슈텐데예요. 슈텐데. 예, 슈텐데는 어떤 지역이냐면 체코의 영역에 있지만 독일인이 90% 이상 거주하는 지역이야. 그래서 이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히틀러가 그걸 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중재를 해줬어요. 그래서 무해회담을 했는데, 무해회담에서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 유화 정책을 했거든요. 유화 정책은 뭐냐면 지금 독일과 히틀러하고 의견을 안 들어주면 전쟁이 날 거다. 그러니까 전쟁을 나지 않게 해서는 좀 독일의 그 히틀러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슈텐테를 주면 거기서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가 땅을 떼어다가 뭐냐면 독일한테 준 거죠.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슈텐텐 지역이 체코잖아요. 체코 대통령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영국과 프랑스의 결정에서 슈텐텐 지역이 넘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이상 히틀러가 더 이상 따먹지 마라. 근데 그 말을 이제 그 히틀러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그냥 뭐냐면 요것도 먹고 곧바로 진격해서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먹게 된 거야. 그래서 체코는 이제 체코하고 슬로바키아 두 개 나눠 있거든요. 체코 지역은 먹고 슬로바키아 지역은 이제 보호국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나가서 폴란드 하나가 단지는 요구하죠. 그 예전에 그래서 이제 지도에 보시면 폴란드 하강 부분인데, 그 폴란드는 이제 하강 부분이 뭐냐면 그 동프레시안하고 그다음 독일 연결하는 지역이에요. 이 독일하고 연결하죠. 그 중간에 무슨 도시가 있죠? 단치니가 있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 지역은 엄밀히 말하면 폴란드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 폴란드 하강 지역은. 근데 단치니 같은 경우에는 여긴 독일인이 많이 살거든요. 독일은 왜 사는 지역을 왜 자유시로 만들었냐면, 국제혁명이 자유시로 만들면, 그 단지를 만약에 상실할 경우에는 폴란드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상실하게 되죠. 발트해 연안 지역을. 그래갖고 이제 이 지역을
떼다가 요 단친이라는 도시를 독일 가나라이 아니라 국제연맹 자유시로 만든 건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가나는 누가 하고 있었냐면 폴란드가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지역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연히 폴란드가 안 들어주죠, 그거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독일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참에 한번 치자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갖고 치기 전에 소련의 의향을 묻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소련하고 이제 만나서 동서 불가침 조약을 맺게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그래서 몰로토프와 리펜트로프가 만나서 했다고 해서 몰로토프와 리펜트로프 협상이라고 해요. 또 그래서 상호간의 불가침 조약뿐만 아니라 삼국에 전쟁하는 경우 다른 조약은 중립을 준수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표면적으로 보였던 이제 내용이고, 또 비밀 조약을 맺게 돼요. 비밀 조약. 만약에 독일이 폴란드를 칠 경우에는 동시에 소련도 같이 치자. 그래서 바르샤바 동쪽을 기준으로 해갖고 독일이 이건 소련이 먹고, 서쪽 지역은 누가 먹는 거죠? 서쪽 지역은 그 당시 이제 독일이 먹는 걸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할 때 동시에 소련도 공격을 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서쪽 지역 땅을, 동쪽 지역 땅을 먹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먹은 땅을 2차 세계 이후 돌려줘야 될 거냐, 소련이. 안 돌려줘. 그 자기 땅을 편입시켜. 그래서 백러시아 쪽을 편입시키고, 그 나머지 이제 빼앗긴 땅 있죠. 자기가 돌려주지 않은 땅을 어떤 식으로 메꿔주냐면, 그 당시 서부의 그 서독의 오데르 나이사스강의 동쪽 지역 있죠. 원래 독일 영토인데 그 지역에 독일인들 다 몰아내고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죠? 폴란드한테 넘겨줘 버린 거야. 그래서 오데르 나이사스 그 동쪽 지역이 원래는 독일 땅이었는데 그 폴란드 넘겨주니까 나중에 이제 이 땅을 둘러싸고 누구하고 누가 갈등하게 해요. 독일하고 폴란드 갈등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독일하고 폴란드가 이제 수교를 맞을 때 어차피 이제 이 지역 땅은 이제 폴란드가 사는 데 많으니까 그냥 가져라 해가지고 그렇게 갖게 된 거야. 예.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언급하지 않았지만, 잠깐 무에네담에도 좀 볼게요. 무에네담은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인 주텐텐랜드라고 하죠. 이걸 점령 승인하면서 독일을 해외하는 유화 정책이 나왔는데, 유화 정책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그래서 배경을 보면 체코슬로바키아 독일 거주 지역 슈텐텐랜드를 요구했고, 히틀러가 이게 평화적 대응했죠. 그래서 슈텐텐랜드를 독일에게 넘겨주는 대신에 더 이상 독일에게 영토를 요구하지 마라. 약속을 해놓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 영국의 챔버린 수상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면서 평화를 보장하겠다고 자칭했지만, 히틀러 말 듣나? 슈텐텐 점령하고 나서 더 나아가서 체코까지 점령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예. 그래서 항상 그 이성적인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은 내가 합리적이니까 다른 사람도 합리적이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상 꼭 그런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사람도 있지만 비합리적인 사람도 있어. 우리가 히틀러 자체는 나름대로 또 자기가 합리적이게 생각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비합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예. 그래서 평화는 돈을 주고 사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서로 무력이 있을 때 지켜지는 건데, 그때 만약 영국과 프랑스가 강경 대응을 했으면 아직 히틀러가 군비를 완전히 갖추진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밀어붙였으면 히틀러도 그냥 포기하고 그냥 여기에서 만족했을 건데, 괜히 땅을 줬다가 다 먹은 거지, 히틀러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었다. 예. 그러니까 강하게 나갈 때도 필요한 거예요. 강하게 나갈 때도.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이 그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한 2문제 정도 나왔나요? 예. 그러면 기출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02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4번을 보면 다음 지도를 보고 2차 세계대전 발발에 계기가 된 도시 가와 미추신 나를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보기에를 모두 이용해서 1938년에서 39년까지 유럽의 2차 세계대전 발발 과정을 설명하시오. 일단은 가는 뭐에 해당하죠? 단친이 쓰시면 되겠죠. 그럼 나는 그 당시 슈텐텐랜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슈텐텐랜드, 슈텐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발발 과정에서 그 보기에 있는 말들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유화정책, 무에네당, 폴란드당, 동서불가침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써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예상 답안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253페이지 그 5번 문제 볼까요? 5번 문제. 자, 여기 보면 다음은 파월 슈미트의 해고력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밑줄 친 내용을 이제 해당하는 독일 정부의 움직임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밑줄 친 내용이 잠깐만요. 밑줄 친 내용이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행동을 병행합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저기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부터 해가지고 여기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독일 정부는 동유럽에서 전쟁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행동을 병행합니다. 여기까지가 밑줄 친 내용인데 이거 좀 쳐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사회자 오늘은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독일 측의 수석 통역관이 지낸 파월 슈미트 씨를 초대 손님을 모시고 긴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슈미터 히틀러 총독의 직무실에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렸어요. 그분은 꼼짝도 않고 한참 앉아있더니 약간 화난 얼굴로 외무장관 리페토프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 물었어요. 그래서 장관이 영국과 프랑스가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난지막하게 대답한 거예요. 언제부터 전쟁이 임박했다고 예상했나요? 아마도 1938년 3월에 독일이 오스트리아병으로 전쟁의 서막을 올렸다고 봐야 합니다. 그 후 2차 대전 이후에 대전 발발 직전까지 독일 정부는 동유럽에서 전쟁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행동을 해야 돼. 자, 2차 세계대전 발발까지.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를 이제 합병하고 나서 2차 세계대전 발발까지의 군사적 행동이 뭘까요? 이거는 슈텐덴 지방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단지마 자유시 폴란드 행동을 그 군사적 그 요구는 체코슬로바키아 합방이죠. 예. 그리고 이제 외교적 활동은 이제 무해내당 개최, 동서 불가침 조약 체결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을 이제 구성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268페이지 2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와 나는 히틀러가 요구한 공통된 이유를 가와 나를 히틀러가 요구한 공통된 이유를 말해보고, 히틀러가 폴란드 가도시를 반환을 요구한 이유, 2차 세계대전까지 히틀러 외교적 활동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가와 나를 이제, 가는 이제, 어디죠? 단진이고, 나는 슈텐트죠. 자, 히틀러가 이걸 왜 요구했을까요? 자, 이거는 그 당시 잠깐만요. 자, 히틀러가 요구했던 거는 이 지역이 독일인 다수가 거주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요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 활동은 독일과 러시아 간에 무슨 조약을 맺었다?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279페이지. 4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에 자료이다. 답안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자료회의 1차사의 명칭은 뭐냐면 무엔협정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국가의 대독 정책의 방향을 한 주 이내로 쓰시오. 기획국가는 영국과 프랑스인데 예전에 유화 정책을 실시했다. 이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료 B의 가에 조약 체결 시 양국의 정치적 의도를 두 주 이내에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이제 자료 B의 이제 그 가의 정치적 의도, 이제 독일과 소련 불가침 조약이죠. 그래서 소련은 코미테메 세트를 원하는
공동의 적을 싸워 약하기를 원했죠.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 국가의 싸움을 지켜보겠다는, 어부지리하겠다. 그냥 독일은 폴란드 침략에 앞서 소련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져야하기 위해서 당시 니은 당시에 소련의 군사행동을 한 주 이내에 쓰시오. 독일 폴란드 침공했을 때 소련은 어떻게 됐어요? 폴란드 동부 지역을 공격하고 동시에 발트 삼국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제 핀란드를 공격하고, 발트 삼국을 왜 점령했냐면 그 지역을 확보해야지 나중에 히틀러가 들어왔을 때 그 레닌그라드를 방어할 수 있어요.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을. 그래서 스탈린도 히틀러 안 믿었어요. 언제가 자기 공격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공격할 때 막으려면 그 발트 삼국이 독립돼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걸 점령해가지고 그 당시 전선을 이제 뭐냐면 좀 늘려서 그 당시 이제 히틀러가 레닌그라드를 뭐냐면 곧바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 발트 삼국을 점령했던 거야. 그러다 나중에 1990년대 뭐냐면 독립하게 되죠. 그런 것들 이제 가정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트 삼국도 예전에 우크라이나 할리차 사단 아시죠? 그래서 할리차 사단은 누굴 도와줬다고 했어요? 히틀러를 도와줬다고 했죠. 발트 삼국도 히틀러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독일 군이 오히려 대환영이었어.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너무 강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히틀러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이 발트 삼국에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가정을 볼게요. 상대적으로 2차 세계대전 가정은 나올 만한데 안 나오더라고요. 임용에서는요. 예. 그만 보면, 자, 2차 세계대전 출발점은 독일 폴란드 전략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압도적인 우세한 공군과 기계화 부대를 이용해가지고 그 당시 공격하죠. 그래서 동시에 소련도 발트 삼국을 점령하고 핀란드를 공격하고 폴란드 동부 지역까지 공격을 하게 돼요. 영국과 프랑스와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요때 이제 무슨 전격작전 얘기했죠? 예전 참호전과 달리 모두 다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전선을 짜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적의 약한 부분들 골라갖고 뭐냐면 그 기계화 부대를 통해서 빠른 기동력을 통해서 장악을 했고, 그때는 비행기를 통해서 이제 보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보병부들은 이제 장악한 곳을 하나하나 깃발 꽂는 방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것이 이제 전격 작전인데, 이게 독일이 폴란드 공격하거나 프랑스 공격할 때 예용했던 방법이죠. 근데 이 전격 작전은 갑자기 나왔던 건 아니고 예전에 징기스칸이나 이런 사람들 기동전 있죠? 이걸 발판으로 해갖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전격 작전을 이제 적극적으로 나중에 소련이나 미국이 이제 이용을 해요. 또 역치기를 해가지고. 예. 자, 하여튼 이런 방법을 이제 공개했다. 프랑스를 함락하고 프랑스 남부에 비시 계대 정부를 수입하죠. 그래서 그 비시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비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휴양지로 유명했던 도시예요. 여관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빼댕 원수가 가갖고 이제 설립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드골은 항전하죠. 자유 프랑스를 만들어서 레지스탕스를 항전하고 레지스탕스 항전을 독려하고, 또 영국과 이제 또 싸우고. 그 다음에 독소개전인데, 독소전쟁이 되게 유명해요. 1941년에. 원래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었죠. 근데 소련이 그걸 지킬 생각은 없었어. 왜냐면 나중에 이제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를 점령하고 영국하고 어느 정도 소강전 하니까 이제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곡창지대, 그 다음 석유 이런 것들을 원했던 거야. 그래갖고 우크라이나나 곡물, 코카서스의 석유도 장기전을 재배해야겠다. 그래서 전격작전을 이렇게 전개해갖고 했는데, 이런 전격작전이 초창기 때 먹혀드는데, 소련은 초창기 때 먹혀들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먹혀들지 않아, 나중에 가면. 왜냐면 소련은 아무리 전격작전해도 안 돼. 왜 안 될까지는? 땅이 너무 커. 그래서 아무리 한 달 동안 쭉 가도 그냥 계속 소련이 안 돼. 소련 땅이야. 허허벌판이고. 초기 때는 소련군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거의 한 100만 명, 200만 명이 죽고 포로로 잡히고 그랬거든요. 하도 포로로 잡히니까 독일군도 그냥 이게 너무 귀찮은 거야, 이것들. 그래 와가지고 이제 사살시켜 죽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하죠. 그런데 이제
소련이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우락산맥 그 남쪽에 이제 공업화지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무기를 생산하고, 그다음 미국부터 이제 무기도 지원받고, 그 병력을 동원하면서 겨울을 기점으로 해갖고 점점 누가 이제 유리해지면 소련 유리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이제 유리해지면서 무슨 전투,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있어. 스탈린그라드 전투로 이제 독일군을 격파하게 돼요. 그러면서 독일군이 전선이 무너지면서 동료까지 출수되고 결국 소련군이 어디까지 들어간 거야? 자, 동북지역, 오늘날 독일 동부지역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베를린을 점령하고. 자,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때 독일이 선전포고를 하죠. 아까 전에 이제 삼국동맹에 따라서. 그래서 미국이 유럽 전선 참여 계기를 마련했다. 자, 미국은 그 당시에 이제 2차 세계 초기 때는 중립을 지키고 있었어요. 중립을. 근데 실제로 중립을 지키고 있었지만 영국과 프랑스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동원했던 법이 무기대여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기대여법. 그때 제정됐던 그 법이 무기대여법은 뭐야? 무기를 한마디로 대여해준다는 거, 렌터해준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렌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당장 전쟁하다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죠. 영국이나 이제 소련한테 무기대여법을 해갖고 도와줬는데 그때 영국이 이제 영국이나 소련이 미국한테 큰 도움을 받았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무기를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나중에 전쟁 끝나고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야? 빚이 되는 거야, 영국이.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한테 예전에 독일 탕감한 것처럼 우리는 빚 좀 탕감해줬더니 미국 애들이 싫다. 너 돈 갚으라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무기 대여법을 통해서 그 당시 영국과 소련을 지원해줬다. 그러다가 이제 1941년에 그 당시 일본이 겁대가리 없이 누굴 건졌어요? 미국 건너버린 거지.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제 일본과 선전포고를 하고 그리고 또 독일도 삼국동맹에 따라서 이탈리아도 미국에 선전포고하면서 미국이 유럽 전선과 태평양 전선에 개입을 하면서 이제 전쟁이 이제 전세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최대 공업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때는 좀 밀렸어.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인력도 많고 그 다음에 무기도 막 찍어내잖아, 공장에. 전시체제가 가동되면서.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본 건데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항공모함을 몇 대나 만들었냐면 100대 넘게 만들었어요. 배척 100대. 항공모함을 배척에서 만들었어. 지금 항공모함 7개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지금 항공모함하고 그 당시 2차 세계대 때 만든 항공모함 좀 규모가 다르겠죠. 예. 근데 배척이나 찍어냈어. 어떤 식으로 찍어냈냐면 공장식으로 모듈로 만들어갖고 탁탁 해서 조립해갖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한 척을 만들어내는 거야. 항공모함 한 척을. 근데 일본은 태평양 전쟁 때 몇 척을 만든 20 몇 척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비교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물량 차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전쟁 중후방 때 어떻게 해요? 미국이 이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장기전을 하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돼. 예. 그러니까 장기전, 소모전을 가면, 현대전에서 특히 장기전, 소모전 가면 누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경제력이 우수한 국가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인구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력이 뛰어난 그 나라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서 있는 이유가 졸려서. 졸리는 왜 이렇게 졸리는지 모르겠어. 자,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연합군의 반격과 승리 볼게요.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유명한 게 미국의 미드웨이 해전이죠. 그리고 이제 구아드칼라 섬 전투가 있어요. 구아드칼라 섬 전투에서 일본의 치명적인 타격을 가게 돼요. 그래서 초창기 때 밀렸던 초창기 때 밀렸던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과 구아드칼라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 되어 있고 아프리카 전쟁에 이탈리아 이집트 함락을 노리니까 거기에 이제 이집트 함락을 시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집트는 그날 영국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함락을 이제 시도하려고 하니까 그 독일군이 합류했는데 원래 이탈리아가 있는데 이탈리아 돈이 빠지고 독일이 주력이 되죠. 독일군과 영국군이 싸우죠. 독일 하면 이제 누가 유명하죠? 롬메 장군이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몽고메리 장군. 근데 처음에 롬멜도 이겼어요, 매번. 근데 롬멜이 전략 전술 되게 잘 짜거든.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독일의 생산량이 특히 미국의 생산이 뛰어나지 못해. 영국이나.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에 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영미 연합군이 독일군 격파하고 그러니까 독소전선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있죠? 그때 독일이 패배를 해서 소련이 계속적 반격을 해갖고 이제 결국에는 졌고요. 프랑스는 이제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서 파리가 탈환되고 베를린이 지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탈리아가 이제 먼저 항복해요. 무솔리니 이제 도망쳐 나오죠. 그러다가 히틀러가 구조작전 해갖고 구출해 나오죠. 그러다 계대정부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계대정부조차도 이제 붕괴되고 막 도망가다가 그 당시 이탈리아에 레지스탕스가 있어. 그러니까 그 파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잡혀가지고 그 부인과 함께 예인인지 하여튼 잡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게 되잖아요. 돌 맞아서. 자,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에 들어오면서 이제 독일이 이제 베를린이 소련군의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가 이제 시민군까지 다 착취해갖고 어린애까지 착취해갖고 싸웠지만 도저히 안 되니까 막판에 어떻게 돼요? 자기 이 사람은 이제 히틀러 결혼 안 했어요. 에반 브라운이라는 부인은 아니고 예인이 있었어. 마지막에 예인하고 결혼식 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자살 냈죠. 예. 그리고 자기 시체를 태우게 하고 에반 브라운하고 히틀러는 좀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이제 독재자들은 이제 술 좋아하지, 담배 좋아하지, 그 다음에 여자 좋아하지, 그러잖아요? 근데 히틀러는 특징이 뭐냐면 술하고 담배를 전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여자도 유일하게 자기 좋아하는 여자 탐하면 있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태도는 진짜 괜찮았어요, 이 사람이. 근데 개인적으로 생활태도가 좋다고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지 않고 아주 절제되고, 아주 착실하고 그런 생활을 했지만 일단은 안전히 이제 독일의 전체들 망쳐먹었잖아. 예. 자, 하여튼 있고 일본도 이제 폭탄 2번 맞고 원자 폭탄 맞고 항복을 하죠. 8월 15일 날 우리 강복일 날. 그러면서 이제 축축국들이 항복을 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2차 세계대전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토코메타의 전쟁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코메타 전쟁사를 링크 다 나올게요. 이게 되게 링크가 많겠네. 이걸 따로 달아야 되겠다. 그 밑에 이제 드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보충 동영상으로 전쟁에서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관심 있는 분들 보세요. 근데 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배경 지식 넣으시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나중에.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대전 중에 회담을 볼게요. 자, 거기 대서양 회의가 있는데 대서양 회의에서 이제 주 논의했던 것이 이제 대독일 전쟁과 그다음 소련의 원조 문제 이런 것들을 원했죠. 소전으로 곤치세요. 그래서 소련이 독일군과 싸우니까 그 원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대서양 헌장을 선언했죠. 예. 그래서 이 대서양 헌장은 이제 영토의 비약대, 민족 자결, 노동 조건 개선, 사회 보장을 통해 국제 협력과 이런 것들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전후 평화 원칙을 선언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군비 축소나 공해 자유 같은 것들 대서양 문제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게 뭐냐면 카이로 회담이죠. 그래갖고 미국, 영국, 중국 세계 거두. 그러니까 미국은 루즈벨트, 영국은 철치, 중국은 누구예요? 장개석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후 일본의 처리 문제와 우리나라의 독립 약속을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확인받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테헤란 회담인데 테헤란 회담은 이제 테헤란이 어디 있는 거야? 이란에 있는 거죠? 이란의 수도. 그래서 이제 미국, 영국, 소련 세계 거두가 이제 회담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정쟁 방침은 대독일 정쟁을 방침했다. 제2전선.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주로 소련이 싸우고 있어. 소련이. 그러니까 프랑스가 어차피 망했고 영국은 이제 바다 건너 있으니까 서로 이제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고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소련이 너무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자기 혼자 독일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2전선 뭐냐, 소련 전선 외에, 동부 전선 외에도 서부 전선 형성해달라. 서부 전선 형성하려면 어떻게 하죠? 미국과 영국군이 건너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무슨 작전을 하게 되는 거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미국의 루즈벨트가 이제 우리나라 신탁 문제를 이제 언급했다고 해요. 그냥 이게 신탁 문제를 언급한 게 뭐 주요 언급 내용이 아니고 그냥 건너서 그냥 한마디 한 거지.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알타 회담인데, 알타 회담은 그 미국, 영국, 소련의 전후, 독일 항복 후의 처리 문제. 그래서 이제 전후 세계 질서를 알타 체제라는데, 이런 것도 형성했다는 거. 형성후 군치세, 합성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의 대일 참전을 결정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1945년 2월달이다 보니까 거의 독일 군인이 뭐예요, 이제. 거의 이제 쇠퇴할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련이 독일군과 싸웠는데 이제 여유가 좀 있었어.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독일군과 싸웠던 부대 중에 일부들을 어디도 일본을 빼가지고 저쪽 동부 쪽으로 시베리아 쪽으로 빼가지고 일본을 공격하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소련하고 일본은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거든요. 근데 불가침 조약이 8월 며칠 때 끝나. 그래서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끝나자마자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9일 만에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만주 다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한반도 북부까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미국 깜짝 놀란 거야. 원래는 미국이 소련군의 대일 항전을 요청했어요. 대일 일본군과 싸우는 걸 요청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거든.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이제 협상해갖고 어디에 줄을 끈 거죠? 38도선 줄을 끈 거죠. 예.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그 알타를 또 노는 게 난가라 후토와 지시마 열도 같은 것들을 이제 소련에 양도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 땅들인데 이제 요걸 이제 양도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눈여겨볼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포츠담 회담 볼게. 이게 좀 잘못됐네. 이게 거기 어떻게 잘못됐냐면 이게 포츠담 회담이 5번이에요. 5번. 예. 그래서 포츠담 회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담 이렇게 적고 5번으로 적으세요. 네. 포츠담 회담은 크게 포츠담 협정하고 포츠담 선언이 있어요. 포츠담 협정은 이제 독일이 이때 망했거든요. 독일의 전후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한 거고 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항복 공고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포츠담 협정에 참여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의 트루만. 그 당시 이제 예전에 루즈벨트가 있었는데 루즈벨트가 죽었죠. 부통령 트루만이 참여했고 영국의 엔트리. 원래는 이제 처치였는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보수당에서 이제 뭐냐면 노동당으로. 그래서 엔트리가 있고 소련 스탈린 이렇게 참여했고 포츠담 선언은 일본과 관련된 거죠. 일본은 그 당시 좀 개겼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트루만, 영국의 엔트리, 중국의 장개석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포츠담 협정과 포츠담 선언을 했고 포츠담 선언에서는 주로 했던 게 뭘까요? 그냥 개기지 말고 무조건 항복해라. 근데 일본 애들이 무조건 항복하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 2발 맞고 뭐예요? 그냥 항복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 그걸 이제 왜 그때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했냐. 그런데 원폭 터뜨려갖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일본 애들이 섬 하나하나를 다 점령해놓고는 거기에 군대를 배치해놨잖아.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점령할 때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10,000명에서 20,000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 본토까지 공격하면 그 당시 옥새라고 해갖고 1억 옥새라고 막 떠버렸거든. 그러니까 섬 하나 점령하는데 10,000명 죽는데 그 당시 일본 본토를 점령하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저거 200만, 300만 죽겠다 계산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제일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자폭탄이죠. 그러니까 원자폭탄 2발 맞고는 미국이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끝나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의 변화를 이제 볼게요. 자, 여기부터 이제 현대사 부분인데, 현대사 부분은 예전에 시험 문제 좀 안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정책하고 소련의 정책을 중심으로 또 독일의 동방 정책 있죠? 이런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그래서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후에 이제 국제연맹과 비슷한 무슨 것을 만들었죠? 국제연합을 창설했죠? 국제연합을. 그래갖고 이제 그 강력한 이제 대서양전에서 구성을 했는데, 그래서 국제연합을 이제, 창설하고, 특징은 뭐냐면,
강력한 평화 유지책. 앞에 국제연맹은 이게 뭐냐면 제재 수단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각국의 군대로 창설된 유엔군을 창설하고요. 국제 분쟁에 무력적 제재를 가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 유엔군이 최초 파견된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6.25 전쟁이죠. 6.25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상위 이상호의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상위 이상권 5개 국가인데 어디예요?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소련, 지금 러시아죠. 예. 근데 원래 처음에 중국은 그 장개석 정권이었어. 장개석. 근데 장개석 정권이 이제 거의 국민당 정권이 대만밖에 없잖아. 실제 권한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70년대 되면 중국으로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냉전 시기 때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맞지 않으면 뭐냐면 거부권을 행사했어. 근데 이상하게 6.25 전쟁 때는 소련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냥 기권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약간 이상하긴 한데. 자, 그 다음에 패전국 처리에서 이제 1947년 파리 강화에서 개별 강화 조약을 체결했는데 파리가 자주 이제 이용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여기 뭐 독일은 전후에 동독, 서독, 소련, 서독은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가 관리하죠.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분리 후 국가가 수립되고요. 나중에 주권 회복이 1954년에 각각 있었죠. 이제 독일은 그 당시 4개 국가에 의해서 분할 관리 감독이 있었죠. 그래서 영국, 미국, 프랑스 관리 지역은 서독이 되는 거고요. 소련 지역은 뭐게 됐어요? 동독이 된 거죠. 근데 이 베를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도시가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이죠. 베를린 동독 지역에 있지만 여기도 4개로 딱 나눴어. 동베를린, 서베를린. 그래갖고 서베를린은 서독 쪽에 가나지고 동베를린은 뭐예요? 동독 쪽에 이렇게 가나로 이렇게 나눠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베를린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갔냐면 비행기로 가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이제 동독 정부가 정한 철도나 도로를 통해서만 갔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교류를 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미국이 한동안 이제 신탁 통치를 했죠. 거의 점령해서 군정이 실시했고, 그때 메가더 장군이 와가지고 군정을 했고, 근데 일본 다행히도 국토가 우리처럼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일본에 홋카이도 달라고 했죠. 근데 노 하면서 거절한 거야.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소련이 그렇게 요구할 수 없죠. 왜냐면 소련은 이제 지분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막판에 참여한 거고, 미국이 그만큼 피 흘렸잖아요. 일본하고 싸우는데. 자, 하여튼, 그래 미국이 점령하고 한동안 군정하다가 샌프란시스코 강하이 때 주권이 회복되죠. 일본이. 그리고 이제 국제연맹에 연합에 가입하고, 그리고 1965년 뭐 한일 국교도 있고요. 자, 오스트리아인데, 오스트리아는 연합군이 관리하죠. 그래서 나중에 중립을 조건 주권이 회복돼요. 예, 그리고 독일 합병 금지, 나치와 군국주의 금지 등등을 이제 전제 조건을 해가지고 뭐냐면 했다. 그래서 지금 오스트리아는 스위스와 함께 영세 중립국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지금 독일어권 사용해요. 예.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원래 왕정이었는데 1946년 뭘로 바꿨어요? 공화국으로 수입되죠. 예,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 자, 그 다음 냉전 체제를 보는데 냉전 체제라는 냉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열정과 반대만. 열정은 뭐예요? 싸우는 거죠. 피 터지게. 근데 냉전은 겉으로는 되게 화목해요. 소련과 미국이. 근데 안으로는 뭐냐면 싸우는 거야. 그래서 직접 싸우지는 않고요. 주로 자기 위성국에 영향력 있는 국가들끼리 이제 대리전을 하는 거. 근데 겉으로는 서로 외교 관계를 맺고 이렇게 뭐냐면 평화롭게 지내지만 실제로는 냉랭한 분위기를 조성해갖고 이렇게 이제 했던 체제가 냉전 체제라고 하죠.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이제 체제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자유민주주의 지역과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됐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지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세계, 1세계죠. 그 다음 공산주의 세력, 소련을 중심으로 한 세계, 그래서 제2세력이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대립을 했다. 그래서 1세계와 2세계의 이제 대립. 그래서 미국과 소련에 안 들어가 있는 그 세력들은 뭐예요? 제3세력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들끼리 이제 뭐냐면 또 제3세계 해가지고 해서 콜롬보 회의나 평화 5원칙 이거 공포하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거기 내용을 보면 그 촉발된 것이 그리스예요. 그리스에서 이제 공산당 방한군들이 활동하니까 트루먼 독트리가 이제 내고 그다음 마샬 플랜을 이제 공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공포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점점 동유럽이 공산화되고 그리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터키도 막 공산화되고 그 서유럽도 그 당시에 전후로 해가지고 피폐돼 있었잖아. 독일, 뭐 프랑스, 영국 완전 말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못 사는 데서 항상 뭐가 확산된대요? 사회주의 확산된다고 생각했어. 미국 정부는. 그래서 사회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유럽의 경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마샬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건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트루먼 독트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공산 세력의 학대 지지를 선언하고 그리스 터키를 지원해 공산주의 학대를 막겠다. 그다음에 마샬 플랜은 이제 서유럽의 부흥 계획 이런 것들이죠. 미국의 원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응해서 이제 그 당시 그 러시아 소련은 코미포론, 그러니까 코미테름을 대체해서 코미포를 만들고 그다음 코멘콘이라는 조직을 만들죠. 그래서 코멘콘은 이제 그 동유럽 경제 원조를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서유럽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만드니까 이에 대응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죠. 소련 중심으로 해서 군사동맹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948년에 무슨 봉쇄가 있었냐면 베르린 봉쇄가 있었어요. 베르린 봉쇄. 자, 이 베르린 봉쇄는 미국, 영국, 프랑스 3국이 서독의 점령주를 통합해서 새로운 공동화폐를 발행하고 하니까 그때 이제 소련이 보복 차원에서 서독과 베르린 간의 지상 수송을 다 차단한 거야. 도로나 철도를. 그 아까 말했지만 베르린은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눈다고 했죠. 동일 지역과, 그러니까 이제 유럽, 그러니까 자유세계 지역과, 그 다음에 소련이 이제 가난한 지역, 이렇게 두 개 나누는데, 여기에서 이제 서부 유럽, 그러니까 서부 독일, 아니 서부 베르린 지역은 저기 고립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서독 지역부터 계속 뭐냐면 보급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 도로하고 철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걸 다 끊어놓은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보급을 받았을까요? 미국이 일일이 수송기 동원해갖고 1년 동안 보급을 했던 거야. 결국에 베르린 봉쇄를 풀었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제 베르린 봉쇄 해제했다. 그래서 그 당시 서독의 수도는 베르린이 아니었어요. 어디였죠? 예? 본이었죠, 본. 예. 왜냐면 베르린에 있다고는 안 되지. 거기 완전 주변에 둘러싼 지역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은 독일의 수도는 어디예요? 베르린이죠. 예. 그 다음에 뭐 한국전쟁, 뭐 쿠바 사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은 좀 뒤에 좀 더 설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후 세계 체제의 형성 과정을 보죠. 자, 전후에 이제 브랜드 우주 체제가 형성되는데, 브랜드 우주 체제는 이제 고중환율제와 달러의 기축통화를 해가지고 형성된 체제예요. 왜 이게 형성이 됐냐면 대공황 이후에 이제 뭐냐면 세계 경제가 살기 위해서 각국이 뭐냐면 각계격파를 했잖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로 유기적 통합해갖고 한 게 아니라 서로 뭐 파운드 블록이니 블록 경제하고 각계격파를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소외됐던 독일, 이탈리아 그 뭐냐면 일본이 나중에 군국주의가 형성해갖고 2차 세계 배경이 됐잖아요. 그게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체제가 이제 이런 경제 위기가 뭐냐면 도달할 경우에 각국이 이제 개별적으로 놀지 않고 국제기구를 만들어 공동 대응하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체제가 이제 브랜드 우주 체제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보면 통화기금도 있고 국제통화 IF, 국제부흥개발은행도 있고 이런 것도 있죠. 가트 이런 체제도 있는데 자 배경을 보면요. 자, 식민지 국가의 독립, 사회주의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중심이 되고 자본주의 국가들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자본주의 경제체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독일과 일본같이 자본주의 기반이 취약한 나라들이 파시즘을 원하는 것도 자본주의 국가의 상호 협력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당시 대공황의 여파로 해서 파시즘의 등장 이런 것들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 간에 국제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했던 것이 이제 건데 국제통화기금, 부흥개발은행, 간세 및 무역에 관한 법정 이거 다 들어가죠. 간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법정 가트는 나중에 뭘로 확대 개편되죠? WTO로 확대 개편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브랜드 우드 체제의 이제 바탕이 됐던 것이 달러를 기축통화라는 거야. 달러를. 그러니까 근본이 태안을 유지해서 달러를 기축통화를 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달러를 기축통화를 하고 고정환율제 했던 것이 닉슨 대통령을 쇠퇴하게 돼요. 그래서 달러 기축통화는 계속 유지하는데 근본이 태안 제도가 쇠퇴되죠. 왜냐하면 닉슨 대통령 전후로 해서 뭐 베트남 전쟁 가입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금을 담보해서 발행한 지폐보다
불태한 지폐들이 늘어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근본이제의 바탕은 고정환율제를 폐하고 시장 가격에 의해서 바뀌는 변동환율제 바뀌게 되죠. 이거 태안 제도를 불태안 제도로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날까지 계속 가는 거야. 근데 미국의 기축통화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달러는. 이 달러가 기축통화됨으로써 미국에 상당히 이득을 봐요. 미국은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대 채무국이죠.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 중국부터 막대한 뭐냐면 돈을 빌린 거야. 지금 미국 채권을 사들이고 그 돈을 빌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미국의 채무국이면서 그리고 경제도 그렇게 시험 빠져서 잘 안 되면서 만성 적자면서 그렇게 유지됐던 게 뭐냐면, 일단 뭐가 있어요? 달러가 기축통화죠. 그러니까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그냥 빚을 갚을 수 있어. 왜? 마음만 먹으면 그냥 달러만 찍어내서 갚으면 돼요. 이걸 미국에서 뭐라고 하죠? 쉽게 말해 양적 완화 이렇게 하는데, 말마로 그냥 찍어내는 거야. 찍어내는 거. 돈을 뿌리는 거죠, 그냥.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뭐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그렇게 찍어낼 수 있는 게, 미국 달러는 어디 가든 다 통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달러의 기축통화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뭐 다자가정성면은 이건 좀 각각 보시고, 자, 그러면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좀 볼게요. 261페이지 펴보세요. 261페이지. 자, 261페이지 10번 문제 볼까요? 10번 문제. 자, 다음 기획의 밑줄친 회의에서 맺어진 협정의 명칭을 써보고 이 체제의 뒷받침 금융기구 2개를 쓰시오. 이거 니은이 무너진 배경을 두 주인에 쓰시오. 참석자 1. 전후의 세계 질서를 논의하기 위해서 EA에 참석해 주신 각국의 대표 여러분, 우리는 미국 달러의 가치를 금을 기준으로 고정하고 각국 통화의 가치는 미국 달러의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합의했습니다. 자, 기획의 협정의 명칭은 뭘까요? 브렌트 우주협정. 여기 쓰시면 브렌트 우주에서 맺었던 브렌트 우주협정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기구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가 되게 친숙하죠? 네, 그래서 있고, 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지분이 미국이 되게 높아요, 거기.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니은의 배경, 미국의 달러 가치는 금을 기준으로 고정되고, 고정한효제, 그거 달러를 기준으로 했는데, 자, 이게 이제 마샬 계획 등 그렇게 됐던 게, 이제 이렇게 보면 무너진 배경은 마샬 계획 등 외국 원조와 미국 및 외국의 가소비가 누적되면서 미국의 금 보유량이 떨어져. 왜냐면 금본위 체제에서는 금을 보유하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찍어내죠. 그럼 다른 나라가 이제 환율을 해서 교환을 하면 미국의 금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교환하면서 뭐냐면 외국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금이 다 빠져나가. 그러면 더 이상 태안을 바탕으로 금을 담보해서 태안 지폐를 찍어낼 수 없죠. 그러면 태안 지폐를 못 찍어내면 뭐래? 불태안 지폐는. 그러니까 점점 불태안 지폐가 늘어나면서 태안제도 유지하기 어려운 거야.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금 보유량이 떨어지고 이에 반해 유럽은 상당수 달러를 추적하게 되는데, 외국 정부는 달러를 금으로 태어나라고 하니까 금융공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국 닉슨 대통령이 미국의 금 매각을 금지하면서 이제 태안제도를 폐지시킨 거야. 그래서 불태안제도 넘어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 21번 문제 볼게요. 몇 페이지를 보시면 260페이지인가요? 예. 260페이지가 아니라 21번이 어디야? 265페이지. 자, 다음 가는 대공황 반성 반성 이후에 탄생한 국제통화 및 무역체제다. 가에 정한 국제통화 정책 내용을 두 가지 써보고 이 체제를 뒷받침 제도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여기 블레스트 리스크 포스코 조약이에요. 예. 잠깐만요. 제가 말했어요. 20번인데 21번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가 체제는 뭐냐면 브렌트 우주 체제죠. 예. 브렌트 우주 체제인데, 자, 그러면 가에서 국제통화 정책의 내용을 이제 쓰면 미국을 달러로 주요 기축통화하고 달러를
가치를 금으로 표시한 금태한 제도를 하죠. 그리고 각국의 환율은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고정하기도 해요. 예, 환율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뭘 기준으로 자국의 평가를 하는 거죠? 달러를 기준이야. 예,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야? 달러가 올라갔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뭐는 떨어진다. 자국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고, 환율이 내려갔다는 거는 달러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국의 기준은 자국의 자국 화폐는 올라갔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이제 제도 명칭은 국제통화기금, 국제보험기금, 개발은행, 간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업종, 가트 체제죠. 근데 가트는 나중에 WTO로 바뀌어요. 예,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것들 회담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세기에 등장하고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를 볼게요. 자, 앞에 1세기, 2세기에 이게 있죠. 1세기는 미국을 중심한 이제 서구 국가 세계고, 2세기는 뭐죠? 소련을 중심한 동유럽을 중심한 국가죠. 근데 공산주의든 자유주의든 속하지 않은 지형을 뭐라 하면 제3세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제3세기 지형은 미국과 소련의 양극 체제에서 무슨 체제에 넘어갔다? 다극 체제에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공산지형 2세기나 자유진영 1세기에서도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등장하게 돼. 자, 공산진영에서는 소련의 지도력이 약화되죠. 그래서 이제 무슨 분쟁이 나왔다? 중소 분쟁이 나요. 중소 분쟁. 그래서 원래 중국과 소련은 관계가 초창기 때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중국을 소련을 뭐라고 보는 거죠? 형님 국가로 본 거고, 자기 이제 소련 아우로 이렇게 보고, 모태동 항상 중국 소련을 상당히 좋게 봤죠. 지원을 받는. 근데 왜 이렇게 갈라지게 됐냐면, 그 당시 이제 스탈린이 죽고 누가 등장해요? 후르시초프가 등장하죠. 후르시초프가 등장하면서 그 당시 이제 스탈린 격하 운동을 펼치게 돼요. 그러니까 모태동이 그걸 보고 열받은 거지. 잘못하면 자기한테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탈린을 이제 격하하면 모태동도 비판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모태동은 후르시초프를 수정주의자라고 하고, 그다음 후르시초프는 못했던 교조주의다 하면서 싸우게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소련하고 중국이 예전부터 청나라나 제정 러시아부터 뭐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영토 문제 때문에. 영토를 많이 뺏어갔잖아, 얘들이. 근데 제정 러시아 끝나고 소련이 돌려주겠다고 해서 돌려주지도 않았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배경으로 해갖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수리강이라고 해갖고 연해주하고 저 북만주일 때 이제 강이 하나 있어요. 우수리강이 하나. 큰 강이 있는데, 이 우수리강이 이제 섬이 하나 생긴 거야. 왜냐, 퇴적하면서 조그만 섬이 생긴 건데, 이 섬을 영유권을 둘러싸고 이제 소련하고, 중국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간단한 거였어요. 그냥, 얘네들이 이제 싸움은 일어나는데, 처음에 어떤 식으로 싸우냐면, 우리가 이제, 그때는 총하고 무기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만나서 씨름을 하자. 그래서, 씨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신음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닭싸움 하자 해서 닭싸움을 하다가, 닭싸움도 이제 안 돼. 그게 뭐야, 몽둥이가 싸우기 시작한 거야, 이제. 몽둥이도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총칼로 싸우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작은 거에 불과했는데, 이게 커지면서 이제, 탱크 동원하고, 무기 동원하고, 한 거죠. 물론 이제 중국군이 대표를 했지만, 하여튼, 이런 영토 문제 때문에 또 이제 이게 더 커져 나가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티토라는 사람이 독자 노선을 내세웠고, 중국이 대두되고, 그래서 유엔에 또 가입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수교를 하게 돼요. 1978년.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중국이 이제 대만을 몰아내고, 상위 이상국이 되죠. 자, 자유진영에서 프랑스가 독자 노선을 하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승인하고, 그 다음에 유럽 공동체 성장을 이제 주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고, 이유가 이제 유럽 공동체 성장을 주도하고 독일, 일본의 경제 성장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신흥 공업 경제 지역에서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세계 대두해가지고 1세계나 2세계가 아닌 자유진영이나 공산진영이 아닌 제3세계 어디 속하든 제3세계가 등장하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신생국, 비동맹 중립주의, 반식민지를 표방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회의가 콜롬보 회의예요. 동남아 5개국 회의,
이제 있고 콜롬보에 있고 그리고 평화 5원칙을 공표했죠. 그래서 네로와 조율라이가 만나서 제창인데 영토의 주권 존중, 상호 불간침, 내정 불간섭, 호혜 평등, 평화적 공전. 평화 5원칙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다 외우긴 힘들어도 두세 가지는 좀 외우세요. 요거는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258페이지 펴보세요. 총괄평가 258페이지. 3번 문제 볼게요. 3번. 자, 다음 미출진 기획의 회의를 다른 별칭을 써보고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 회의를 해서 공판 니은에 관련된 원칙 명칭과 내용을 서술해보시오.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흔히 신민주의는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림없는 기만적 반항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에는 커다란 성공을 거둬야 합니다. 또 살고 살게 하는 원칙과 다양성의 단합이란 구호는 우리 모두 우호적으로 솔직한 토론 속에 하나의 통합시킨 힘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아시아 아프리카의 회의 명칭은 그 기본서에서 언급하지 않았죠. 반둥이라고 해요. 반둥은 어디에서 한 거죠?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도시인데. 그래서 이 연설은 인도네시아 수가노 대통령이 이제 연설했던 내용이고, 자, 개최 배경은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이 반신민주의, 비동맹주의, 평화공조를 포박했고, 냉전체제 편입되지 않은 제3세기가 형성된 것을 이제 있고요. 원칙은 평화 10원칙이죠. 명칭 내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인권, 국제연합 현장 존중, 주권과 영토 보존, 인종 및 국가 사이 평등, 내정 불간섭, 강대국 간의 이익을 위한 집단적 군사동맹의 불참, 상호 불가침, 평화적 방법을 통한 국제적 분쟁 해결, 상호 협력과 촉진 이런 것들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고 자 미국의 대통령 정책하고 뒤에 이제 소련의 정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최근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정확히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뒤에는 독일의 정치하고 예. 그래서 미국 그 다음 소련 독일 3대 국가 요거 여기 초점 맞춰서 현대사를 공부를 해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쉬었다 갈게요. 이거는요.